네, 안녕하세요. 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빨리 얘기한 것 같아서 잠깐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지난 시간에 고려했던 부분이 이건데, 여기서, 자, 우리가 이 주어진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이제 에셜론 폼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여기서 요 2라고 하는 피봇 아래쪽에 나와 있는 숫자 4와 마이너스 2를 0으로 바꾸고 싶었죠. 그래서 일단 4를 0으로 바꾸려면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야 되고 그 로우 오퍼레이션을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그 작업과 관련된 엘리먼터리 매트릭스 요 매트릭스를 주어진 매트릭스 그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에다가 곱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L1 틸다라고 하는 요 매트릭스를 여기다 곱하면 두 번째 매트릭스가 요 매트릭스가 돼서 요 숫자가 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0 밑에 있는 마이너스 2를 0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행을 그대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작업과 관련된 엘리먼터리 매트릭스 L2 틸다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또 여기다가 곱하면 요 세 번째 매트릭스가 얻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칼럼으로 가서 마이너스 8을 피봇으로 해서 마이너스 8 밑에 있는 8을 0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똑같은 작업으로 얻어진 엘리먼터리 매트릭스 L3 틸다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에셜론 폼이 됩니다라는 거고 요게 지금 요 첫 번째 매트릭스를 A라고 했을 때 요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L1 틸다, L2 틸다, L3 틸다를 곱했을 때 요 매트릭스가 얻어지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 이제 최종 목적 요 결과 매트릭스를 E라고 했을 때 E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L1, L2, L3에 해당하는 로 오퍼레이션을 내가 요 작업을 다 리버서블 하다고 했으니까 리버서블 그러니까는 언두 시켜주면 다시 말해서 L3가 한 것을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 L2가 한 것을 되돌리고 L1이 한 것을 최종적으로 되돌려주면 원래 거로 되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 부분 요 L1 인버스, L2 인버스, L3 인버스와 2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곱하면 A가 만들어지는데 L1 인버스, L2 인버스, L3 인버스는 전부 다 유니트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유니트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얻어지냐 하면 지금 다 리플레이스먼트 오퍼레이션만 지금 취해서 2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얻어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2 마이너스 8, 1 아래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0으로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작업에 대응하는 엘리먼터리 매트릭스들이 전부 다 유니트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데 요 2는 지금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고 요 L1 인버스, L2 인버스, L3 인버스는 전부 다 유니트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인데 얘네들을 곱한 애들 프로덕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니트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L1 인버스, L2 인버스, L3 인버스 각각이 지금 곱해져서 하나의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들면 이렇게 하나의 유니트 로워 이거 말고 요 각각의 인버스들을 곱한 것들을 다 프로덕트 시킨 요것이 요 매트릭스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 아까 L1 인버스, L2 인버스, L3 인버스의 역행렬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여기에 숫자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죠. 요 세 개를 곱한 프로덕트 요 프로덕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역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다고요. 요 세 숫자가.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왜 그럼 이렇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앞에 L1 틸다, L2 틸다, L3 틸다는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면 그 이제 얘를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L1 인버스를 여기서 지금 L1이라고 했는데 L1 틸다 인버스를 얘가 1, 2, 1, 0, 0, 1이고 여기다가 L2의 인버스 이게 1, 1, 1,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거고 세 번째가 1, 1, 1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요 매트릭스 요 세 개를 곱하는 건데 얘가 지금 두 번째 매트릭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얘가 하는 역할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매트릭스가 뭐든지 간에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라는 거죠. 요 지금 두 번째 엘리먼터리 매트릭스가 하는 역할은 그쵸? 요 지금 노테이션 상으로 L2라고 적은 L2 틸다의 역행렬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마이너스 1이 삼행일렬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 더해주는 거예요. 뒤따라 나오는 매트릭스에. 그러면 뒤따라 오는 매트릭스는 일행이 뭐냐 하면 1, 0, 0이라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0, 0이라고 하는 행이 얻어질 거고 그거를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면 뒤에 두 개가 0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1과 1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0만 마이너스 1로 바뀌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곱하면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얻어진다고요. 지금 여기다가 요 L1이라고 했던 L1 틸다의 역행렬을 곱해줘야 되는데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 하면 이행 일렬에 2가 있기 때문에 얘가 해주는 역할은 1행에다가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려는 얘기죠. 1행이 지금 1, 0, 0인데 여기다가 2를 곱하면 2, 0, 0이 될 거고 요거 세 숫자를 2행 0, 1, 0으로 되어 있는 요 매트릭스에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요 2가 요 자리에 싹 들어가겠죠. 그래서 1,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서 지금 L1, L1, L2, L3에 나와 있는 요 세 개의 숫자, 대각선 밑에 나오는 세 숫자가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꼴이 돼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 결과가 세 개의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유닛 로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고 얘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 하면 L1, L2, L3에서 대각선 밑에 나오는 요 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그 자리에 그대로 넣은 요 매트릭스가 얻어진다. 요 매트릭스를 L이라고 하면 주어진 아까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었는데 요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요 L이라고 하는 매트릭스와 요 좀 전에 아까 E라고 적었지만 뭐 그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요 매트릭스의 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LU 디컴포지션이에요. 물론 여기서의 가정은 뭐냐 하면 여기서의 가정은 뭐였죠? 우리가 에셜론 폼 U를 A서부터 U를 얻는데 U를 디라이브 할 때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의 로우 오퍼레이션들 중에서 리플레이스먼트만 이용했다라는 게 가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두 행의 위치를 바꿔준다거나 뭐 어떤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리플레이스먼트만 이용을 해서 U를 얻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를 LU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결론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LU 디컴포지션을 했을 때 잠깐만요. U 매트릭스에서 요 피벗
요 세 숫자가 전부 다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금 U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지금 요 U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2 마이너스 8, 1이라고 하는 요 대각선에 나와 있는 숫자를 끄집어내고 그러면 첫 번째 행을 2로 나누어서 이렇게 막 만들고 두 번째 행을 마이너스 8로 만들어 나누어 갖고 1, 4분의 1. 세 번째 행을 1로 나누어서 1 이렇게 바꿔주면 요 U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내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는 요 첫 번째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고 두 번째 매트릭스는 똑같은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인데 대각선의 원소가 전부 다 1인 그런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요 U 매트릭스를 다시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A라는 매트릭스를 유니트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유니트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이렇게 세 개의 뭐 유니트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다시 U라는 노테이션을 쓴다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A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는 것을 우리가 LDU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만약에 U라는 매트릭스가 예를 들어 200, 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8, 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00 이런 꼴이라면 내가 얘를 200, 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000 여기를 0으로 하고 뭐 100, 01, 4분의 1, 00, 0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바꿀 수는 있는데 여기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꼭 000이어야 되느냐 하면 꼭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000 말고 내가 001을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쵸? 어차피 걔네들은 다 0으로 곱해질 거니까. 자, 요지는 뭐냐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쪼갤 수도 있지만 안 쪼개질 수도 있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 좀 매트릭스가 지저분하게 되면 예를 들어 0, 0, 4분의 1 뭐 이런 꼴이라고 하면 이제는 요 대각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 들어갈 애가 마땅치가 않다고요. 얘를 여기를 다이아고널 곱하기 어떤 뭐뭐뭐 이런 꼴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U라는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 곱하기 어떤 유니트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이렇게 쪼갤 수는 그게 가능한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특히 U가 U의 피봇들이 전부 다 0이 아닌 경우에는 분명히 다이아고널 곱하기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까도 보여줬지만 그렇지 않아도 쪼개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뭐 이제 못 쪼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LU 또는 LDU로 쪼개면 뭐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이거 도대체 왜 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AX는 B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일반적으로 선형대수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인데, A를 내가 LU로 쪼갤 수 있다면, 요 AX는 B를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내가 UX를 잠시 Y라고 둔다면, 요 문제는 LY는 B라고 하는 문제로 내가 바꿔 쓸 수 있고, 자, 그러면 AX는 B를 문제를 풀 때는 A에 영이한 숫자들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배웠냐면 가우스 소거법이나 뭐 이런 걸 갖고 풀어야 된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모든 식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 줄 한 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요
UX는 내가 잠시 Y라고 두면 LY는 B라고 하는 문제가 되고 요 L이 어떤 꼴이에요, 지금? 유니트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예요. 이게 뭐 Y를 Y1, Y2, Y3는 B1, B2, B3라고 하면 여기서 첫 번째 줄이 뭐냐 하면 그냥 Y1은 B1이 되기 때문에 그냥 Y1을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줄은 두 배의 Y1 더하기 Y2는 B2가 되는데 이미 Y1 내가 알고 있으니까 Y2를 찾을 수가 있고 세 번째 줄은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Y2 더하기 Y3는 B3가 되는데 Y1과 Y2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Y3를 찾을 수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LY는 B라고 하는 매트릭스 형태로 내가 연립방정식을 나타냈지만 Y1, Y2, Y3를 내가 하나씩 하나씩 찾을 수가 있겠죠. 연립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쿠에이션을 하나씩 풀면 돼요. 그러니까는 답을 내가 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Y를 찾은 다음에 요 문제를 해결해 보면, 그러니까 Y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표시했지만 Y를 찾은 다음에 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UX는 Y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보면 U는 어떤 꼴이냐 하면 다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는 뭐뭐뭐 이런 식의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 X1, X2, X3가 있고 Y1, Y2, Y3가 있는데 여기서도 맨 마지막 세 번째 식은 X3만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 되니까. 왜냐하면 Y1, Y2, Y3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숫자들이고. 그러면 세 번째 줄은 X3만 지금 언노우니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계산해 보면 이제는 X2만 언노우니까 또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로 가면 X1을 찾고. 이런 식으로 얘도 연립방정식 형태로 내가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긴 했지만 식을 한 줄 한 줄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LY는 B라는 또는 UX는 Y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그냥 바로 풀려버리죠. 계산량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풀면 내가 A라는 매트릭스를 LU로 쪼개 쓴 것만 알고 있으면 내가 수학적으로 뭐를 증명할 수 있냐면 AX는 B를 가우시안 소거법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푸는 것보다 LY는 B와 UX는 Y를 푸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훨씬.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요새 뭐 그 여러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파이썬이건 매틀랩이건 뭐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에서 그 연립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LU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가우시안 소거법이나 역행렬을 찾아서 절대로 구하지 않고 LU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얘를 조금 더 이제 좀 다듬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매트릭스를 LU로 쪼갠 다음에 요 두 개의 문제로 나누어서 해를 찾는다가 기본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이 저자가 지금 두 번째 노테이션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역행렬을 곱하는 노테이션을 적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L의 인버스를 찾아서 B에 곱한다거나 또는 U의 인버스를 찾아서 그 어떤 벡터에다가 곱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용 수학에서는. 역행렬 자체를 계산하지 않아요. 응용 수학에서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LY는 B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개의 그 방정식을 푸는 것으로 그냥 각각을 풀어버리는 것으로 계산하지 이거를 뭐 연립방정식 푼다거나 역행렬을 찾아가지고 곱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UX는 Y를 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U의 역행렬을 찾아가지고 곱한다 이거 절대로 아니고 이거는 그냥 노테이션 상의 설명인 것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방정식을 하나씩 요 맨 끝에 있는 식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게 그 알고리즘이지 이렇게 뭐 역행렬 찾아갖고 곱하지는 않습니다. 응용수학에서 역행렬을 찾아가지고 어디다가 곱하고 하는 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9%의 경우에는 역행렬을 찾지 않아요. 절대로. 역행렬을 찾는 게 너무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자, 어, 방금 한 이야기를 이제 A라는 매트릭스를 LU로 쪼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다가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L의 인버스와 U의 인버스를 곱해주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 라는 사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뜻하는 건 요 부분이 A의 역행렬이 되겠구나. 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U의 인버스, L의 인버스를 곱한 것이다 라면 이렇다는 이야기는 여기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해도 똑같이 A의 인버스가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이게 뜻하는 건 뭐냐 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요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엘리먼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취해주면 역행렬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A라는 매트릭스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합쳐가지고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요 기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 매트릭스를 곱하면 요 A 부분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거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A의 역행렬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U의 인버스 곱하기 L 틸다 L의 인버스가 A의 역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이게 뜻하는 게 내가 처음에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졌는데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방금 얘기한 요 부분에 해당하는 엘리먼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취해줘서 A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때까지 그 작업을 취해줬을 때 동일한 작업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취해주면 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역행렬로 바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 요 매트릭스를 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요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취해주면 취해주면 A는 아이덴티티로 바뀌고 아이덴티티는 A 역행렬로 바뀐다라는 뜻이고 자,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로우 오퍼레이션을 막 취해서 어떻게든 A를 아이덴티티로 바꾸면 그때 오른쪽에 있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역행렬로 바뀔 거다라는 것이고 바꿔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A라는 매트릭스를 로우 오퍼레이션 취해가지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바꿀 수가 없으면 주어진 매트릭스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매트릭스다라는 걸 뜻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그 우리가 L이라고 하는 요 매트릭스 L 아까 L 틸다의 역행렬이라고 했던 매트릭스는 항상 인버터블이고 그거는 우리가 그 엘리먼트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쓰여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U는 어떻게 되죠?
U는 요 U 인버스는 만약에 U 인버스가 존재하면 U 인버스가 만약에 존재하면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만약에 그 에셜론 폼 U가 인버터블이면 그러면 U는 U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그 경우엔 U뿐만이 아니라 A도 만약에 U가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A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엘리먼터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얘를 여러 엘리먼터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면 어떤 매트릭스가 있는데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엘리먼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그래서 엘리먼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취해서 어느 순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얻어지면 그때 요 옆에 나와 있는 애도 어떤 매트릭스로 바뀔 텐데 요 매트릭스가 바로 주어진 매트릭스의 역형렬이 될 거다라는 거고 요 일련의 로우 오퍼레이션들은 전부 다 어떤 그 엘리먼터리 매트릭스를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요 A 인버스는 엘리먼터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뭐 직접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LU 디컴포지션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LU 디컴포지션은 유니크하지 않고요. 사실은 LU 디컴포지션은 이제 우리가 그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니크할 수도 있고 유니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목이 LU 디컴포지션의 유니크니스라고 해놨지만 사실 요 저자가 해놓은 설명은 뭐냐 하면 LDU 매트릭스의 LDU 형태로 쪼갰을 때 다시 말해서 L과 U가 유니트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내가 쪼갰을 때 그리고 D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쪼갰을 때 이렇게 쪼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갠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L1과 L2는 인버터블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L1과 L2의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L2의 인버스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왼쪽이 L2가 왼쪽으로 올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가정은 뭐냐 하면 U도 만약에 내가 그 인버터블이라면 U가 그래서 U1과 U2가 모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U1을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길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쵸? 자, 이렇게 돼버리면 왼쪽은 뭐냐 하면 L2의 인버스 곱하기 L1 곱하기 D1인데 L1과 L2 근데 L2가 그 유니트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쉽게 증명할 수 있냐면 만약에 L이 유니트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면 L의 인버스도 역시 유니트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매트릭스가 유니트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면 그 매트릭스도 유니트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왼쪽은 뭐냐 하면 L2의 인버스 유니트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고 L1도 유니트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고
D1은 이제 각각의 행에다가 숫자를 곱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열에다가 숫자를 곱하기 때문에 다이아고널 엔트리가 좀 바뀌겠죠. 여하간 요 L2의 인버스 곱하기 L1 곱하기 D1은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돼요. 근데 오른쪽은 뭐냐 하면 U2 곱하기 U1의 인버스 이 두 개가 다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니까 곱하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되고 D2를 곱해봤자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인데 이 두 개가 같다. 라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지금 왼쪽은 다이아고널 엔트리 위쪽이 전부 다 제로고 오른쪽은 다이아고널 엔트리 전부 다 아래쪽이 0인데 이 두 개가 같으려면 뭐만 살아남아야 되냐 하면 요 다이아고널 엔트리만 살아남고 나머지 전부 다 제로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요 L2 인버스 곱하기 L1 얘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야 되고 U2 곱하기 U1 인버스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야 돼요. 이 두 개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려면 L1과 L2가 같아야 되고 U1과 U2가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대각선 원소가 같으려면 D1과 D2도 같아야 되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LDU로 쪼갤 수가 있고 만약에 요 U가 인버터블한 매트릭스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LDU 디컴포지션은 유니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U 디컴포지션으로 가서 LU 디컴포지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LU라고 썼을 때 많은 선형대수 책에서 L을 유니트 로워 트랭글러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특히 그 뭐 공대 쪽 책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책들 몇몇 책에서는 L 대신에 U 매트릭스를 유니트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고 가정하는 책들이 또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L과 U를 어떻게 가정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유니트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하면 그 가정에 맞는 LU 디컴포지션은 유니크해요. 그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L에 대해서 어떤 가정이 없다. 그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L과 U 어느 쪽에서 유니트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유니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되고 하지만 LDU라고 적었을 때에는 우리가 L과 U가 모두 유니트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 이 경우에는 유니크하게 쪼개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LU 디컴포지션은 언제 얻어질 수 있다고 했냐 하면 그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얻을 때 우리가 단순히 리플레이스먼트만 가지고 우리가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경우에는 LU 디컴포지션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요 피봇 자리에 0이 들어가고 0 아래쪽에 4라고 하는 지금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 버리면 이 A라는 매트릭스는 절대로 앞에서 나왔던 LU 디컴포지션으로 쪼갤 수가 없어요. 얘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얘를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내가 순서를 바꿔서 4, 5, 6, 0, 2, 3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로 내가 바꿔주면 요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LU 디컴포지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지금 A처럼 매트릭스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피봇 자리에 피봇 포지션에 0이 들어가고 그 아래쪽에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그러한 경우 요 예제처럼 그런 경우에는 적당하게 내가 행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LU 디컴포지션을 쪼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행의 위치를 바꿔준다는 것은 두 행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결국에 인터체인지 오퍼레이션이 들어간다는 거고 인터체인지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엘리먼터리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찾아낼 수 있고 이 매트릭스를 경우에 따라서는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인터체인지 오퍼레이션을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 인터체인지 오퍼레이션을 한 번 이상 취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요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는 그 각각에 대응하는 인터체인지 그 프로덕트 오브 그 인터체인지 오퍼레이션이 몇 번 들어갔건 요 얘네들에 대한 엘리먼터리 매트릭스를 다 곱한 하나의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매트릭스를 A에다가 곱한 다음에 LU 디컴포지션을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인터체인지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QA는 LU, 뭐 경우에 따라 책에 따라서 뭐 PA는 LU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런 식으로 그 LU 디컴포지션을 취해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뭐 2행 2열로 주어졌다고 쳤을 때 뭐 A11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11, A22 빼기 A12, A21도 역시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요 A21을 0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려면 첫 번째 행에다가 적당한 숫자 마이너스 A 서브 2, 1 곱하기 나누기 A 서브 1, 1을 첫 번째 행에다가 곱한 다음에 그 값을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면 A 서브 2, 1이 0으로 바뀌겠죠. 그쵸? 그 작업은 뭐냐 하면 요 숫자를 곱해서 이 첫 번째 행에다가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는 그 작업은 결국에 그거에 해당하는 엘리먼터리 매트릭스를 A라는 매트릭스에 곱한다는 이야기와 똑같고, 그렇게 되면 이행 일렬에 나와 있는 숫자가 0으로 바뀌겠죠. 만약에 요 A 서브 2, 2는 그대로 두는데 요 위에 나와 있는 A 서브 2, 2를 가지고 A 서브 1, 2를 0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비슷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해주면 네, 그 비슷한 작업을 해주면,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A 서브 1, 1을 내가 1로 바꾸어주는 스케일링 오퍼레이션은 결국에는 요 엘리먼터리 매트릭스에다가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주어진 매트릭스에다가 내가 만약에 요 두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다시 말해서 이 리플레이스먼트와 스케일링 오퍼레이션을 취해주면 A라는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어, 어, 미안합니다. 여기 아니라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네, 곱해주면 요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잠깐만요. 지금 요 두 개의 매트릭스를 곱한 요 매트릭스를 A에다 곱해주면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여기가 1, 0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하면 그 에이스오브 투투에다가 내가 적당한 그 숫자를 곱해서 첫 번째에다가 더해주면 에이스 오브 원투가 또 바뀌고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요 작업을 숫자가 아니라 내가 블락 매트릭스에다가 취해줘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블락 매트릭스 형태로 주어졌을 때 요 A 서브 1, 1이 만약에 인버터블 하다면 요 A 서브 1, 1에다가 적당한 매트릭스를 곱해서 두 번째 로우에다가 더해주면 A 서브 2, 1이 제로 매트릭스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요. 그쵸? 요게 앞에서 아까 나왔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매트릭스. 다만 이제는 숫자 대신에 어떤 블락 매트릭스 형태로 들어간 것뿐이죠. 이렇게 해주면 요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요 A 서브 1, 1은 아이덴티티 1에 해당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거고 두 번째 A 서브 2, 1은 제로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매트릭스로 요 블락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A라는 매트릭스가 요렇게 바뀌어요. 자, 요 상태에서 그쵸? 만약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요 A 서브 2가 또 인버터블 하다면 A 서브 2가 인버터블 하다면 내가 적당히 요 A다가 적당한 매트릭스를 여기다가 곱했을 때 A 서브 2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A 서브 1, 2는 제로 매트릭스로 바꿀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적당한 매트릭스를 곱하면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내가 잘 해주면 A 서브 2,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로가 되고 또 A 서브 1, 2에 해당하는 부분도 좀 제로로 잘 바꿀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잘 차근차근 해보면 자, 일단 요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여기 아까 빨간색 매트릭스 사각형으로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요 좀 지저분하게 나온 A 서브 2가 이렇게 바뀌는데 A 서브 2가 바뀌는데 요 부분을 조금 새로운 노테이션 S 서브 2로 바꿔주고 그러면 요 요 2.5식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매트릭스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요 식에다가 앞절에서 나왔던 요 파란색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A 서브 2 지금은 그게 S 서브 2로 바뀌어 있는데 그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요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S 서브 2는 아이덴티티가 될 거고 그 위에 있는 매트릭스는 제로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원래 매트릭스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첫 번째 매트릭스를 곱해서 요 이행 일렬에 해당하는 부분을 0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매트릭스를 또 곱해서 일행 2열에 해당하는 부분을 0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 아이덴티티로 바꿔주는 이런 식의 두 매트릭스를 곱하면 얘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요 두 매트릭스의 곱이 인버스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를 내가 찾고 싶을 때 이 매트릭스를 내가 블락 형태로 나타내면 역행렬을 찾는데 조금 노테이션 상으로 간단하다. 단 그 역행렬의 매트릭스의 곱의 경우에는 매트릭스의 곱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절대로 바꿀 수는 없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이것들을 막 순서를 바꿔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역행렬이다라는 거고, 참고로 여기서 뭐 S22의 인버스가 나오고 A11의 인버스가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매트릭스를 역행렬을 찾아서 얘네들을 곱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요 매트릭스를 찾고 싶다. 요 부분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우선 맨 처음에 어떻게 찾는 거냐 하면 find A11 inverse를 어디서 찾냐 하면 그 A11 곱하기 X는 identity. 요 문제를 푼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X는 지금 여기를 다시 써보면 X는
X1서부터 뭐 K, 뭐 XK까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아이덴티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K by K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A11, X1은 E1, 서부터 A11, XK는 EK라고 하는 이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A11이 LU 디컴포지션으로 쪼개질 수 있다 그러면 한 번만 쪼개면 계산량이 확 줄어들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빨리 LU로 내가 찾으면 코에피션트가 안 바뀌고 지금 right hand side 벡터만 E1서부터 EK가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이걸 풀어가지고 요 매트릭스를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A21과 요 A11 인버스라고 찾은 부분을 곱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내가 세 번째 얘를 맨 마지막에 얘를 찾고 싶으면 음? 뭐 S22의 인버스를 찾는 방법 동일한 방법으로 S22의 X는 아이덴티티 이런 식으로 얘를 풀어가지고 위에랑 똑같은 아이디어로 S22의 인버스를 찾고 그런 다음에 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응용수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산해요. 이거 뭐 역행열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2.8 얘기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여기 안 하는 친구도 있고 하는 친구도 있고 관심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 이 매트릭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연산이라든가 행과 열의 개념을 우리가 그래프에 나오는 노드와 엣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나중에 뭐 최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수업 시간에는 안 하고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 부분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스페이스.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응용수학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 전형돼서 지금 앞에 1장과 2장에서 그 매트릭스 이야기를 했는데 매트릭스를 가지고 뭔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단순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고 싶은 건 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의 문제건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문제건 또는 뭐 금융에서 나오는 문제건 어떤 일반적인 문제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형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추상화하고 싶어요. 추상화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 그동안 매트릭스만 갖고 놀았는데 그동안 실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 또는 변수들 뭐 이런 것들의 집합을 조금 추상화 시켜보자 라고 해서 나오는 개념이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벡터 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는 일단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두 개의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집합 안에서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덧셈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칼라라고 하는 숫자와 그 원소의 곱 우리가 그러니까는 엘리먼트와 엘리먼트의 곱이 아니고 숫자와 엘리먼트의 곱 그거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두 가지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두 가지 연산이 몇몇 조건을 만족해 했을 때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스칼라가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 자 일단 수학에서는 뭐 필드라고 해서 필드는 뭐냐 하면 또 이제 얘는 덧셈과 곱셈이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역원이 존재하는
그래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그 집합을 우리가 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실수의 집합 또는 복소수의 집합 또는 뭐 그 레셔널 넘버들 유리수의 집합 이런 것들이 다 필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뭐 실수의 집합이나 복소수의 집합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거고 특별한 말이 없는 한 그냥 실수의 집합을 스칼라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약간 다른 필드를 고려할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그냥 스칼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리얼 넘버를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 뭐를 가정할 거냐면 이 스칼라를 실수를 곱하는데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이라고 하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하고 이 집합 안에서는 어떤 원소에다가도 내가 1을 곱하면 v 자신이 된다. 안 바뀐다. 그 다음에 내가 숫자를 두 개를 끄집어 와서 얘네들을 어떤 원소에다가 곱할 때 숫자를 먼저 곱한 다음에 v를 곱하건 또는 둘 중에 하나를 원소에다가 곱한 다음에 나머지 숫자를 곱하건 숫자 결과는 똑같다를 가정을 할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 집합은 중요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덧, 곱셈에 대한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두 개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값이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스칼라라고 하는 임의의 숫자를 내가 임의의 원소에다가 곱했을 때 그 집합 안에 여전히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덧셈에 대해서도 몇몇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덧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엘리먼트들의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고 여기에 어떤 0이라고 하는 항등원이 존재를 해서 항등원이 존재를 해서 뭐 V1 더하기 0은 V1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지금 요거는 조금 오타 같네요. 그래서 V 더하기 0이 V가 되는 식으로 덧셈에 대해서 이러한 제로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그 역원이라고 한 덧셈에 대한 역원. 다시 말해서 내가 임의의 V1에 대해서 V1 더했을 때 제로가 되는 요 V2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리고 나서 몇몇 요 분배 법칙 디스트리뷰티브 로가 성립을 해야 돼요. 요런 식의 디스트리뷰티브 로가 성립이 되어 있으면 이러한 집합 우리가 그러한 집합 앞에서 얘기한 그러한 연산들이 잘 정의된 그러한 집합을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겠다라고 하고 이제부터는 앞에 1장과 2장에서는 벡터라고 얘기할 때는 좁은 의미에서 어떤 칼럼 벡터 R 뭐 n튜플 숫자들 몇 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러한 벡터들을 고려했었는데 이제는 이 3장을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요 벡터 스페이스의 엘리먼트들을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벡터 스페이스의 엘리먼트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뭐 RN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 말고 R 인피니티는 뭐냐 하면 시퀀스들의 집합.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A1은 뭐 1이고 A2는 뭐 2분의 1, A3는 2분의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 이런 거를 뭐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숫자를 내가
이런 식으로 무한히 숫자가 많은 n투플에서 좀 숫자가 무한히 많은 이런 식으로 확장된 이제 뭐 x1, x2, x3 해가지고 xn까지만 모으면 n투플인데 이게 이제 무한히 많은 이런 것들의 집합. 여기서 xi들은 전부 다 실수.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집합을 우리가 R 인피니티라고 부르는데 R 인피니티에서 내가 이 덧셈을 이제 이 시퀀스들에 대한 덧셈을 뭐 y1, y2 뭐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각각에 대응하는 숫자들을 내가 이렇게 더한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숫자를 스칼라를 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엔트리에다가 내가 숫자를 곱하는 식으로 내가 정의를 해준다.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 R 인피니트는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삼행이열 매트릭스들만 다 모아놓은 거. 근데 그 매트릭스들의 덧셈과 숫자를 곱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공간, 그 집합은 분명히 벡터 스페이스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는 그 벡터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전부 다 벡터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요 R 인피니티 상에 있는 요 벡터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로 받아들였을 때 요 인피니트 시퀀스를 내가 앞으로는 벡터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삼행이열 매트릭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행렬을 아무거나 다 벡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건 방금 얘기했지만 두 엘리먼트의 덧셈이나 아니면 스칼라를 곱하는 요 곱셈 이런 것의 정의가 약간 바뀌면 그 동일한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 x하고 y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쌍으로 묶은 순서 쌍들의 집합을 내가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x1, x2와 y1, y2가 있을 때 x1, x2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된 정의를 내가 예를 들어서 x1, y1 그 다음에 두 번째 엔트리는 컴포넌트는 제로 뭐 여기도 cx1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정의한다고 하면 내가 얘를 S라고 하면 이 S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x1, x2에다가 y1, y2를 더했을 때 x1 더하기 y1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1에다가 임의의 y1, y2를 더하면 무조건 1 더하기 y1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 집합에는 항등원, 제로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 벡터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임의의 요 리얼 넘버 쌍을 더했을 때 절대로 내가 1 벡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제로 벡터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1에다가 임의의 숫자를 곱하면 무조건 C 제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어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이라는 것이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요 집합 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집합 안에 덧셈이라든가 또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집합이 벡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벡터 스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랑 똑같이 뭐 x, y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정의를 했는데 내가 x1, x2 더하기 y1, y2를 우리가 평상시에 하듯이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얘도 똑같이 정의를 해준다 그러면 요게 이제 R2 스페이스가 되는 건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조건을 덧붙여서 x하고 y를 곱했을 때 0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버리면 넣어 버리면 다시 말해서 요 xy 평면에서 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는 애들을 다 합쳐 놓은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내가 V를 만들어 버리면 얘는 더 이상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 1이라고 하는 1사분면에 있는 점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하는 3, 4분면의 점을 더하면 1,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4, 4분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요 벡터 V라는 공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요 V는 벡터 공간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요 요 공간을 내가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그리고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집합이 벡터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벡터 공간에서 내가 벡터라고 부를 때는 이제 요 얘네들이 어떤 임의의 벡터 공간에서 뽑힌 애들일 때, 그 원소일 때 주어진 벡터들과 어떤 숫자들에 대해서 숫자들을 벡터들에다가 곱해서 쭉 더한 것, 요것을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선형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 어떤 지금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내가 요 부분 집합을 봤어요. 근데 이 만약에 이 부분 집합이 부분 집합 자체로서 어떤 벡터 공간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요 부분 집합을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냐면 벡터 공간이 있고 벡터 공간에 부분 집합이 있어. 내가 V가 벡터 공간이란 건 알아요. 이미 알고 있고 요 주어진 벡터 공간에 어떤 부분 집합이 있는데 이 만약에 이 부분 집합이 벡터 공간이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만족을 하면 이 부분 집합을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고 서브스페이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V라고 하는 것이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얘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나서 어떤 부분 집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벡터 공간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V가 부분집 벡터 공간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딱 두 가지. 이 W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닫혀 있으면 요 부분 집합은 벡터 공간이 된다. 요거 두 개만 확인하면 된다. 라는 게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한 정리죠. 뭐 웬만한 손형대서 책에 보면 다 증명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보면 됩니다. 뭐 이거 가지고 앞에 나와 있던 것들을 다 증명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자, V라고 하는 것이 벡터 공간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벡터 공간인 걸 알고 있다면 만약에 그 부분 집합이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는 경우에 주어진 부분 집합은 반드시 벡터 공간이 될 것이다. 가장 간단한 가장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제로 벡터만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가장 간단한 서브 스페이스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어, 뭐
가장 또 다른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 2의 어떠한 상수배들만 모아놓은 이런 집합들이 요 R2의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브스페이스가 될 거고 또는 하나 아니라 1, 2, 뭐 3, 4에 대해서 뭐 T1, T2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모아놓은 것들. 뭐 얘네들이 R2의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가 될 거예요. 또는 뭐 두 개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이렇게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을 다 모아놓은 것. 이런 것들이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1, 4분면에 있는 점들만 모아놓으면 얘는 서브스페이스 아닐 거다.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내가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들만 모아놓은 거 또는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들만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서브스페이스가 될 거다. 아, 아까 여기 대칭 행렬이라는 것은 매트릭스 중에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만족하는 매트릭스라고 했고 얘네들은 분명히 서브스페이스가 될 거다. 그쵸? 아, 물론 당연히 내가 유닛 로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들만 모아놓은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아,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 하면 만약에 W1과 W2가 서브스페이스라면 그러면 W1과 W2의 인터섹션은 당연히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죠. 하지만 W1과 W2의 유니온을 취하면 이거는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럼 유니온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싶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두 집합이 있을 때 두 집합의 요 덧셈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면 우리 이 책에서는 요 두 집합의 썸을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집합에서 임의의 원소를 뽑아서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얘네들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덧셈으로 표시를 할 건데 가끔 보면 우리 책에서 요 덧셈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여놓은 경우가 있어요. 동그라미 안에 덧셈을 해놓은 경우 노테이션을 가끔 볼 텐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요 덧셈을 취할 건데 좀 특수한 케이스로서 U와 W의 인터섹션이 0밖에 없는 경우 그 두 집합에 대한 덧셈을 고려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더- 플러스를 동그라미 안에 넣고 이렇게 되는 썸을 우리가 특별히 다이렉트 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썸을 왜 하겠어요? 네, W1과 W2가 서브스페이스면 만약에 W1과 W2의 여러분들이 이 W1과 W2의 다이렉트 썸은 여러분들이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요거는 만약에 W1과 W2가 서브스페이스라면 두 개의 다이렉트 썸은 서브스페이스가 될 거다. 하지만 네, 예, 유니온은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이렉트 썸
경우에는 다이렉트 썸에 있는 원소들은 지금 인터섹션이 제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 요 다이렉트 썸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유니크한 레프레젠테이션밖에 없을 거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레프레젠테이션이 두 가지가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V1 오른쪽으로 보내고 U2를 왼쪽으로 이항했을 때 이렇게 됐는데 얘가 두 개의 지금 왼쪽은 U에 있는 집합이고 오른쪽은 원소고 오른쪽은 V에 있는 원소니까 이게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이 원소는 당연히 인터섹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인터섹션이 제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유니크한 레프레젠테이션밖에 안 되겠죠. 다음에 우리가 가끔 이렇게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얘는 두 집합에서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순서쌍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요 집합을 우리가 그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그래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매트릭스 M by N 매트릭스가 있을 때 M by N 매트릭스에서 중요한 서브스페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트릭스가 있을 때 요 매트릭스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X라는 Rn에 있는 벡터를 고려했을 때 X에다가 A를 곱하면 어떤 A가 M by N 매트릭스라면 Rm에 들어가 있는 어떤 벡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는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Rn에 있는 벡터들을 Rm으로 보내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요 트랜스포메이션 요 함수에서의 요 이미지들 그러니까 치역이죠. 치역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칼럼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칼럼 스페이스는 결국에 이 치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레인지죠. 이 매핑에 대한 A를 곱하는 것에 대한 그 레인지고 이 칼럼 스페이스는 결국에는 뭐냐 하면 내가 A 곱하기 X를 다 모아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 곱하기 X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A라는 매트릭스의 칼럼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우리가 정의를 했고 그러면 이 치역이라고 하는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요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요 이미지들이 전부 다 리니어 콤비네이션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그게 칼럼 스페이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칼럼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AX는 B를 푼다는 이야기는 어떤 벡터 x의 이미지가 b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푸는 거고 이게 만약에 해를 갖기 위해서는 b가 이게 솔버블이라는 얘기는 b가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b가 a의 칼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요 b가 요 안에 있어야지 해가 존재하지. 요 바깥에 있으면 RNA에 있는 어떤 벡터도 매핑이 안 될 테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AX는 B가 해를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B가 칼럼 스페이스 안에서 뽑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쵸? 만약에, 그리고 칼럼 스페이스는 당연히 RM의 서브 스페이스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서브 스페이스는 뭐냐 하면, 그러면 요 매핑에 있어서 이 A의 칼럼 스페이스는 지금 서브 스페이스니까 어딘가에 제로 벡터가 있을 텐데 도메인에서 요 제로로 매핑이 되는 이러한 애들만 다 뽑을 수도 있을 거고 얘네들을 끄집어낸 것들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커널이라고도 부르는데 얘네들이 뭐라고요? 이미지가 제로인 그런 벡터들만 모은 거. 중요한 건 이 널 스페이스는 지금 도메인에 있는 서브 스페이스고 아까 이야기한 칼럼 스페이스는
range RM의 서브스페이스라는 게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null space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RN이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벡터들이 전부 다 제로로 매핑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매트릭스가 제로 매트릭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몇몇 성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렘마가 몇 개 나오고 간단한 팩트들이 몇 개 나오는데 증명들을 한번 읽어보고 오면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읽고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메일 보내주세요.